이겁니다. 중국의 이제 꿈이 뭐냐면은 중국 GDP가 좀 중국 GDP가 지금 이제 저기 파란 게 중국인데 굉장히 빨리 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의 꿈이 뭐냐면은 최소한 제조 2020-2025라고 해서 2025년에 중국의 GDP가 미국을 능가할 것이다라는 게 목표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몽이라는 게 뭐냐. 중국 몽은 저게 이제 1인당 GDP인데 1인당 GDP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2100주년 2049년에 미국을 능가하려고 하는 게 중국 몽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그걸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중국 몽. 그러면 이제 중국이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된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래서 중국이 이제 그렇게 되면 중국이 중국 중심의 인류 운명 공동체, 운명의 바이블, 인류 운명 공동체를 건설해 하겠다 했는데 바로 우리 여기에 동조한 사람들이 우리 추미애라든지 문재인이죠. 인류 운명 공동체 얘기가 추미애가 중국에 가가지고 제일 먼저 2017년에 인류 운명 공동체 건설에 참여하겠다 얘기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저런 의미에서 중국은 큰 산에 우리는 작은 봉우리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중국 중심의 인류 운명 공동체를 건설할 거는 중국몽에 우리가 참여하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어제 왕이 중국 외교장관이 한중 이런 아무리 연색을 하고 경영을 해도 미국 사람 될 수 없다, 서양 사람 될 수 없다 한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일본과 한국은 정신 차리고 중국 중심으로 뭉쳐라 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주 옛날 중화주의 사고방식이죠. 어쨌든 중국은 저렇게 가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나라에 친중 종북 정권이 들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넘기고 있죠. 그 다음에 쭉 넘어가면은, 근데 지금 이것이 이제 붕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몽이 처음에는 되는 줄 알았는데, 시진핑이가 들어서면서 굉장히 중요한 배달 몇 가지 가져왔습니다. 시진핑이가 본래 등소평이 1978년 집권하면서 했던 게 뭐냐면, 모택동식 독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등소평이 깨달아가지고, 등소평에 대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석을 임기를 2번 이상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주석이 중국을 정치를 통할하는 상무위원회는 다양한 그룹에서 나와야 된다 하는 것이 두 가지 그걸 지키라고 했는데 시진핑이 집권을 상기했다니 원래 등소평의 강령을 지키지 않은 거죠. 상기를 하면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상무위원 전원을 시진핑파로 일색을 채웠습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경직되고 하면서 중국몽의 성장률을 떨어지면서 중국몽은 힘들 것이다 하는 게 미국 학자들의 분석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러면 시진핑이 이렇게 강압적으로 나오는데 중국 사람들에게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명분이 뭐냐? 내가 대만을 통일하겠다 하는 것을 내세울 가능성이 크고 이것이 중국이 지금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제가 밑에 이런 마이클 베이컬리나 할 브랜드 같은 미국의 학자들 분석이에요. 근데 그게 언제냐? 지금 미국이 굉장히 양분되어 있습니다. 불쌍하게 양분되어 있는데 2024년 말에 선거가 있고 2025년에 새 정부가 들어서는데 미국이 그때 정권 이양이 쉽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는 남북 전쟁 이후 처음으로 미국이 2개의 정부가 들어설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시진핑이 그 무렵에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는 얘기. 그러면 미국이 대응할 수 없다. 그것을 시진핑이 이제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고 있어요. 또 넘어가면 이제, 그래서 계속 넘기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중국 인구도 그렇고 부채도 많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중국이 지금 이제 중국몽 달성은 쉽지 않다. 얼마 전에 주한 중국 대사가 우리 쪽에 배팅 안 하면 나중에 큰 피를 흘릴 것이다 얘기했는데 이제 모든 상황을 볼 때 중국 쪽에 배팅했다가는 그야말로 우리가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한미일 동맹으로 가야만 된다는 거. 이승만 대통령의 가장 해명한 선택은 뭐냐면 우리가 2000년 동안 내륙국가에서 예속이 되어 있다가 해양국가로 나간 것이에요. 한미일 미국과 손을 잡는 다시 우리가 지금 중대 기로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때가 잡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강대국 전쟁에 이제 우리가 같이 콘서트 했던 레이 달리오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역전쟁, 기술전쟁 쭉 넘어가죠.
그랬는데 미중 무역 전쟁 우리가 많이 다뤘으니까 넘어가고요. 제일 문제 이건데 여기서 한 가지가 지금 우리가 R7에 가입해 있거든요. 중국 중심 R7. 근데 일본 중심 CPTPP 지금 수출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 통상중에 이 얘기를 하지도 않고 있어요. 너무 답답한데 이 얘기 썼는데 그 다음에 넘어가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요. 지금 반도체는 아까 양준 교수님 너무 잘 얘기했습니다. 반도체 문제가 그 심각해진 이유 바로 이건데 이게 스파이칩이라고 하는 건데요. 손가락 위에 있는 조그마한 스파이칩. 이것이 이제 그 중국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했는데 미국이 연구해 보니까 미국의 기술을 해킹을 해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해킹이 저 손가락 위에 있는 화웨이가 통신망에 심어놓은 스파이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화웨이 부회장이 캐나다에 출장 온 것을 바로 캐나다에 얘기해서 미국이 체포를 했습니다. 체포는 사건이 발생한 2018년 발생했는데 이것 때문에 전 세계 화웨이 통신망을 쓰지 말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KT와 SKT와 화웨이 통신망을 안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LU 플러스가 쓰고 있는데 이게 큰 문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미국이 아까 미국에 심지어는 그 2018년에 발생한 사건인데 그것 때문에 미국의 MIT 대학은 중국 학생을 거의 한 명도 안 받았어요. 안 받고 미국에 있는 공대학원을 다 폐지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미국이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죠. 일단 내용을 아는 거니까 넘어가죠. 그 다음에 반도체법도 나옵니다. 이런 내용 다 언론에 많이 나왔고요. 자, 근데 제일 문제는 이것 때문에 중국, 그래서 이제 그런 스파이칩인 미국에서 중국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는 게 안보 문제를 등장한 거예요. 절대로 중국의 반도체 기술 영입 안 된다라고 생각을 그래서 압박을 가하죠. 우리나라에 이미 중국의 반도체 공장이 4개 있습니다. 삼성 2개, SK 2개, 4개 있는데 문제는 반도체 공장을 가동하는 중간재도 중국에 가져가면 안 된다는 게 한도를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수출이 우리나라 수출에서 거의 25%가 반도체였고 그 25% 반도체가 아까 양준구 교수님 보여줬지만 그 70%가 중국으로 가고 있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중국에 공장이 4개나 가동하고 있으니까 가고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수출이 안 되면서 지금 문제가 복잡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죠. 이게 반도체 대중 수출 문제와 새로운 수출 축을 어떻게 찾느냐가 지금 우리 경제가 안보가 살아나는 관건이 지금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죠. 바이오 문제, 그거는 중요한 거 넘어가죠. 자, 그 다음에 또 페이지 넘겨주세요. 빨리 해야 되니까.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래서 유럽에서 중국의 그런 기술 해킹해서 극초음속 미사일이 나오면 극초음속 미사일은 지금의 기술로는 추격이 안 돼요. 그래서 만약 극초음속 미사일에 핵을 장착할 때는 이게 게임 체인저라고 합니다. 도저히 이건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곧 넘어가보죠. 그래서 이 냉전구도가 더 심해졌는데 문제는 저는 바이든 대통령이 큰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외교 정책을 잘못해가지고 러시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가까워지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을 고립시키려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을 러시아 스캔들이라고 해서 바이든이 공격하면서 자연스럽게 미국이 러시아와 멀어졌습니다. 그 바람에 푸틴이 중국과 가까워지면서 지금 큰 문제가 생겼고 사우디는 우리가 잘 알지만 사우디 그 왕자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면서 미국과 사우디가 멀어져서 바이든이 마침내 사우디를 방문했지만 사우디가 냉랭합니다. 지금 이게 완전히 바이든이 이 외교가 완전히 지금 큰 실패를 하고 있는 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잘 아는 로봇인에 때문에 공물가격이 올라가서 인플레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쭉 나옵니다. 지금 제일 큰 문제 또 넘어갑니다. 넘어가 주세요. 그 다음에 자, 근데 저기서 이제 저기서 이제 그래서 인플레가 되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금리 올리는 것이 그 다음에 넘어오죠. 그뿐이 아니고 빨간 거 앞에 보여주세요. 앞에 이제 미국의 국가 부채가 이미 벌써 GDP 120% 넘었었어요. 이 바이든이 뭐 굉장히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역시 그 민주당이라서 예를 들면 뭐 대학생 등록금 판가문을 이번에 대법원에서 이제 그 위헌이가 돼요. 이런 판결이 엄청나게 돈을 많이 풀면서 미국의 국가 부채가 GDP 120%를 넘어서면서 한반도에서 무슨 일이 생길 때 과연 미국이 개입할 수 있느냐는 문제를 제기하게. 그 이유가 뭐냐면
2년 전에 아프가니스탄 철구 문제가 바로 저것 때문에 철구한 거예요. 미국이 전형적으로 아프가니스탄 군 유지가 감당이 안 된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거는 그림이 미국 의회 예산부 CBO라고 콩그레셔널 버젯 오피스에서 예측하면 앞으로 거의 200%가 올라갈 거다는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굉장히 큰 우리나라에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요. 자, 근데, 자, 지금 미국군이 올라갔다는 요거는 바로 넘어가 주세요. 연방기금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금리 차이가 많이 나고,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어려움을 생각하면 금리를 올리면 안 되는데, 미국군이 올리니까 안 올 수 없는 상황이 공조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 주세요. 넘어가 주시고. 자, 그 보고기 때문에 SBP도 파산하고, 국제금융이 좀, 금융시장이 불안해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시방까지 흔들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인도태평양 동맹 전략이에요. 중국은 중국 중심의 일대일로를 주장하면서 중화 제국을 건설하려고 하기 때문에 미국, 일본, 인도, 호주를 연결하는 인도태평양 전략. 이게 벌써 굉장히 트럼프 때부터 나온 거예요. 이미 큰 책이 보고서로 발간됐는데. 그래서 중국을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응하자라고 했는데 사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주세요. 그게 이제 이것 때문에 한국이 흔들리면 한국은 수출을 먹고 사는 국가죠. 수출이 먹어야 GDP 60% 차지하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수출인데 이게 대중 반도체 수출이 이중 갈등 때문에 안 되면서 지금 엄청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2016년부터 거의 대중 반도체 수출이 크게 증가하기 시작해서 거의 수출의 한 25%에 올라갔는데 그것의 70%가 중국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것이 안 되면서 이제 적자가 늘어나고 지금 성장률도 떨어지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좀 그림을 보면서 얘기하죠. 자, 그래서 바로 저건데 2016년 경부, 저거는 이제 금년에 그러면서 작년 무역 적자가 작년 3월부터 적자가 될 때는 이것이 이렇게 장기간 1년 이상 무역 적자를 계속한 것은 1998년 이후에 한 번도 없었어요. 거의 큰 문제,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97년 전에는 늘 적자였고 외환위기 이후에 경제 구조가 개선돼서 늘 흑자였는데 잠시 98년 외환위기 이후 그 다음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한 두어 번 정도 잠시 적자가 있었는데 이렇게 10몇 개월 동안 장기간 적자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 적자 장기 지속과 그 다음에 최근 어제 그저께 발표한 금년 성장률 1.4% 얘기는 이것도 62년 이후 처음이에요. 이 지금 금년의 경제 문제가 간단치 않다는 얘기를 여러 가지 지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반도체 얘기를 수출 이제 그런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면은 그것도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대일 문제 지금 중요한 게 중국이 우리가 중간재를 수출해서 가공했는데 이 중국의 중간재 수출이 안 돼요. 중국이 중간재가 많이 따라온 거예요. 우리는 중국 수출할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자, 그 다음에 수출이 이렇게 떨어지면 위기가 항상 왔다는 게 과거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그리고 환율도 올라갑니다. 환율이 올라가면서 수입 물가가 상승하죠. 그 다음에 또요. 자, 요건 이제 87년 체제인데 87년도가 저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기의 단초절이라고 봅니다. 그게 이제 자경화, 저는 민주화로 안 하고 자경화라고 그래요. 자경화되면서 임금이 6년 동안 연간 20%씩 올라갔어요. 올라가면서 기업들 해외 탈출 러시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탈출 러시가 시작되면서 정확하게 87년을 계기로 해서 제조업의 GDP 비중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30% 선에서 머물러 있어요. 이것이 87년 얼마나 우리에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나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서비스만 증가합니다. 빨간 제일의 서비스, 그 서비스인데 자, 그 다음 페이지. 서비스업이 굉장히 도소매, 음식, 숙박업 중심으로 저부가치 서비스만 증가합니다. 금융이라든지 이런 무슨 규제가 오는 거라서 안 돼요. 그 결국 우리나라 구조가 뭐냐? 제조업 중심으로 갔는데 대중 수출이 어려워지면 제조업도 흔들리고 서비스업은
거리거리에 너무 많은 도심의 음식 숙박업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고부가치 서비스를 가야 되는데 1인당 소득 3만 달러 넘는 국가에 치고 우리나라 치는 거리에 가게가 많고 음식이 많은 건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이게 서비스 구조에 아주 잘못된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해외는 계속 좌파 정부 때 계속 많이 해외를 갑니다. 국내에 사고 힘드니까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자, 그런 최근 들어서는 또 미중 갈등 때문에 미국은 무조건 갑니다. 지금 뭐 서비스 자 계속 넘겨주세요. 자동차 뭐 배터리 한 곳이 엄청 많거든요. 국내 투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큰 문제. 그래서 국내 투자는 금년에도 마이너스 0.2%예요. 국내 이자를 안 세는 거예요. 전부 미국으로 갑니다. 전부 미국이에요. 자, 그 다음에 좀 넘겨주세요. 미국으로 가요. 자, 이렇게 미국으로 계속 갑니다. 자, 또 넘겨주세요. 자동차 투자도 줄고 있고요. 그러니까 해외 투자가 금년에 한국의 해외 투자는 772억 달러인데 작년에 외국인이 항상 305억 달러. 이것도 그나마 중국에 가 있는 기업들이 중국이 하도 못 살게 되니까 한국으로 온 덕분입니다.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뉴턴 개통을 제가 일부러 보여준 건데 좀 시간이 줄겠지만 미국은 저렇게 1년에 600개, 800개씩 리쇼링 기업이 있는데 우리는 10개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게 그만큼 국내가 기업하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쭉 넘겨 소비도 좀 안 된다는 건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바로 요건데 성장률이 지금 떨어지고 있죠. 지금 현재 성장률이 계속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이게 금년에 드디어 1.4% 성장이라는 1962년 경제개발 계획 이후에 처음으로 위기기간을 제외하고는 1% 성장대까지 갑니다. 이게 지금 큰 문제인데요. 아까 얘기한 무역수지도 자, 그 다음 넘겨주시죠. 자, 이제 이걸 물가는 3%대까지 유지하고 있는데 성장률이 1%로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지금 이게 이런 얘기를 함부로 균형하기는 어려운데 스태그플레이션은 가느냐 아니냐 뭐 사전적으로는 마이너스 성장은 아니다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다음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처음으로 금년에 30년 동안 잃어버린 일본을 겪고 있는 일본보다 성장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저기 그 다음에 자, 일당 소득은 작년부터 대만에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자, 앞으로 IMF 전망치를 찾아봤는데 앞으로도 대만을 일당 GDP가 대만을 극복하기 힘들 거다는 게 IMF의 전망입니다. 한국이 굉장한 위기에 봉개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요거 이제 뭐 계속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조금 더 올려보세요. 수도권의 학교 출산율이 0.58이에요. 조금 더 올려주세요. 그림을 다 보이게. 이게 뭐냐면 수도권 0.5인가요? 이렇게 된 이유가 청년들이 오면은 서울에서 직장 구해야죠. 결혼해야죠. 집안에 연간 20만 명이 졸업하는데 10만 명이 서울로 와요. 서울로 오면 처음에 못하느냐 코딩 학원을 갑니다. 최근에 그 스파르타 코딩 학원이라는 데가 매출액이 몇백억까지 증가했습니다. 너무 집안에 돌아가신들이 학교에서 안 배우던 그거 배우고 지식을 판교배를 가서 지식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교육이 도대체 뭘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자, 쭉 넘어가죠. 자꾸 이제 수도권이 몰리니까 결국 이제 이런 문제, 출산율이 이제 떨어진다는 문제. 그래서 이제 지역균형 발전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 일단 자꾸 넘어가고. 그런데 뭐 중요한 것은 학교 출산율이 떨어지면은 0.25% 떨어지면 성장률이 마이너스 0.9% 떨어진다는 이게 OECD 분석입니다. 이것은 잠시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올라갑시다. 저는 걱정이 뭐냐면 이번에 금년에 1.4% 성장이 이제 우리가 1% 성장대에 들어가는 첫 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죠. 그리고 금융위기도 이번에 새마을금고 문제가 났지만은 저게 굉장히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대출이 다 부도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뭐냐면 이거는 국토부 장관의 큰 잘못이었어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 대출 받았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면 대출을 못 갚죠. 그게 역전선언이 된 거고 이번에 새마을금고 과장이고 저기 새마을금고 말고 또 다른 또 여전사도 지금 문제예요. 근데 제가 원희룡 장관이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잘하고 있는데
이런 부동산과 금융 관계를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자, 가계부채 비율을 보면 다 넘어갑시다. 알고 있고요. 외환시장도 지금 불안합니다. 제가 계속 은행도 뭐 빨리 나가죠. 그 다음에 또요. 외환보유도 너무 제한. 요게 문제인데 현재 우리 환율이 저게 빨간 게 이제 대위안화, 밑에 녹색이 대엔화인데 우리나라 원화도 약간 떨어지지만 엔화와 위안화가 많이 절하되면서 우리나라 원화는 엔화나 위안화에 비해서 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큰 문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국과는 중간재 경쟁을 하고 있고 일본하고는 반도체, 일본이 망한 반도체 빼고는 다 아직도 경합 관계에 있는데 수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일 큰 문제가 기획재정부에서 환율 정책을 담당하는데 여기에서는 아무도 이런 방법 얘기가 없어요. 이게 근데 고단 페이지 한번 넘겨주세요.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뭐 그런 건데 자, 한번 좀 넘겨보십시오. 너무 많으니까 빨리 넘어가야 되겠어요. 자, 뭐 요건 공급망 뭐 이걸 대통령 혼자서 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뭐 가계부채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또요. 또 넘어가죠. 외채가 지금 많습니다. 단기 외채가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다음에 외환보유 좀 자꾸 외환보유 오히려 주춤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통화수합을 일본하고 체결하면 굉장히 바람직한데 한미 통화수합도 추진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일본이 마이너스 0.1% 금리를 유지하는 것은 일본은 미국과 상시 무제한 통화수합 체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이 빨리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금리가 더 높으니까. 그다음에 또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대전환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제 수출이 지금까지 제조가고는 안 돼요. 반도체 빼고 나면 전부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2016년부터 반도체 착시 현상에 가려져서 우리 제조업의 수출 경쟁력 하락을 못 보고 있었어요. 이제는 기술 혁신을 해야 되고 퍼스트 무브로 가야 되고 따라가서는 안 되고 이제 그런 상황에 왔고 그래서 그 다음에 아까 보이는 서비스업을 이제는 고부가치로 바꿔야 돼요. 이제 탈세계화 또는 반세계화 시대는 제조업만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서비스업을 고부가치 바꾸는 작업이나 이거는 굉장한 규제 효과가 필요해요. 이건 금융 하더라도 금융은 이제 완전히 금융에는 손을 뗄다 할 정도로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거꾸로 하고 있어요. 뭐 교육도 마찬가지. 교육부 자체를 없애버려야 할 정도로 교육 산업을 바꿔야 돼요. 획기적으로. 그다음에 무슨 뭐 관광산업, 우리 관광산업이 여기 김변수 서 계시면 관광산업 일본은 지금 금년에 외래 등락이 2천만 명 돌파할 겁니다. 나 전망은 우리 지금 뭐 1천만 명 돌파를 힘든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또 안 넘어가고 그런 것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정책이 대전환해야 된다. 미래 개인의 자유와 시장의 자유가 희망이 미래가 대전환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넘어가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려면 비전을 새로 설정해야 된다. 자유시장 경제, 작고 유능한 정부, 공정과 따뜻한 경제 다 이런 식으로 새로 설정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또 목표는 뭐냐면 이런 큰 걸 내세워야 돼요. 지금 이제 그 다음에 또 넘겨봐주세요. 여기 뭐냐면 3만 달러 근처에 있을 때 이태리나 스페인 같은 데 우리나라 그 안에 있는데 항상 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남미 위기, 남유럽 재정 위기가 딱 요무립이 국민들이 언제나 갈등하는 시기예요. 그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보여주고 있는 거고 지금이 우리 갈등 시기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갈등이 오면 재정 위기가 오면은 저를 추락합니다. 그리스 같은 경우에 1인당 3만 대를 갖다가 추락했는데 우리가 지금 그 갈등의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다. 그 다음에 또 바로 그겁니다. 지금 빈국점에 놓여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는 투자 핵심 성장 이런 거, 여기 이제 생산하면서죠. 뭐 경제학에서 나오는 투자 핵심은 투자만 K와 K1, K2로 넣는 게 아니고 생산 함수가 Y1에서 Y2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생산 함수 올라가는 것은 생산 공정가인데 그것은 뭐냐면 노동 계획이 필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기술 혁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K1, K2는 투자 환경이 개선되어야 돼요. 이것이 뭐냐면 경제 이론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것만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그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투자 지금 문제가 투자가 안 되고 생산性둔화되고 등등 그런 거죠. 그 다음에요. 이거 거꾸로 하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넘기시죠. 이거는 이제 한국에 대개가 그만 없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요. 자, 그걸 하려면 이제 규제 효과로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저출산 해소해야 되고 인적자본 구축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생산성 올려야 된다는 얘기. 이래야만이 아까 우리 최홍장님 말씀대로 5% 되는데 이거 하면 5%대에 갈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걸 안 할 때문에 이거 어떻게 되느냐? 한마디로 그냥 윤정부가 완전히 새로 출발한다는 각오로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공무원 중심으로 되어 있는 지금 경제팀이 안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저거 뭐냐면 임금이 올라가면은 필연적으로 국제산업부의 변동인데 필연적으로 지식기반 고부가 산업으로 가져가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3만 2천 불 되잖아요, 작년에. 3만 2천 불에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 신입 사원 초임이 한 7천만 원이 돼요. 그것도 이렇게 힘들어서 현대차가 지금 지난 25년 동안 한국에 굉장히 안 입고 있는데 일어난 소득이 6만 불, 싱가포르쯤 올라가면 우리나라는 뭘 가지고 살겠어요? 저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첨단 산업 아니에요. 그건 뭡니까? 싱가포르이 뭘 먹고 삽니까? 금융, 교육, 관광, 마이스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이기 때문에 고급 인력이 투입될수록 더 발전하는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가야 되는데 지금 이게 생각 자체를 발산을 바꿔야 된다. 그 다음에 자, 그게 중요하고 우리가 굉장히 4차 산업혁명 시대인데 그건 규제 프리, 창의적 인재, 모험금융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것이 다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외에는 다 절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투자신승 조작은 기업 부담연기에서 고부가치와 그 다음에 성장 생태계 이런 등등이 이 성장 생태계는 뭐냐면 예컨대 구글을 생각하면 구글이 2명이 1990년대 초에 스탠포드 대학원생들이 친구의 차고에서 창업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구글로 성장할 수 있는 창업 생태계 조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그런 정도 하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그 외에는 쭉 이제 읽어보시도록 제가 그냥 권유드리고 어떻게 투자를 할까 어떻게 뭐 할까 상세하게 이제 제가 기록해놓은 그건 말씀드리고 너무 많은 시간이 많이 소요해서 아시고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정인교 교수님, 정 교수님께서 디지스킹에 대해서 원래 그 제목에는 디리스킹이라고 이제 들어가 있었는데 디리스킹이라고 부르면은 지난 5월 말에 히로시마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렸는데 그동안에 중국에 대해서 디커플링을 하자라는 게 대세였는데 그 회의에서 디커플링보다는 디리스킹으로 가자라고 합의가 되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유럽 연합에서 금년 초부터 그 개념을 만들어 가지고 국제적으로 확산시켜서 G7 국가들이 채택을 한 거였고요. 제 드릴 말씀에는 디리스킹 내용도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제목을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뭐 이렇게 하니까 제가 영 불편해서 국수 지금 이제 현재의 글로벌 경제 안보 상황에서 뭐 경제 안보하면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실 것이고요. 몇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 이후로 미국은 현재라고 그러면 WTO 중심의 세계 무역 질서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중국이 너무 반칙을 하고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뭐 수단이 있는데 뭐 중국처럼 이미 커버린 나라이긴 하지만은 중국 공산당이 주도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하는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시장 경제 질서와 이배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무역 질서를, 국제 질서를 만들어야 된다고 추진해 왔는데 마땅히 방법이 없습니다. 미국도. 그러면 제 결론은 맨 마지막 부분 가면은
결국 미국은 수출 통제 제도를 광범위하게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게 이제 저희 결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하는 경제 안보 논리를 뭐 또 지금까지 많은 정책을 보면은요, 뭐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은 미국은 큰 정부고 정부가 엄청난 재원을 투자를 해서 산업을 키우는 겁니다. 사실은 그거는 또 중국이 그렇게 해오던 거를, 그렇게 비판하던 거를 어떤 면에서 있어서는 미국이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미국이 원체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렇게 또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은 들지만은, 하여튼 앞으로 지나면은 좀 이거는 좀 논란이 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중국을 견제를 하고 있는 게, 큰 틀에서는 국가 안보 차원, 글로벌 안보 차원의 논리가 사실은 맞아요. 그런데 또 하는 짓을 가끔 보면은, 아, 이것도 역시 경제 논리인가 본데, 라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는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우리나라는 우방국 동맹 체제에 가입을 해야죠. 그런데 뭐 아까도 많은 말씀이 있었지만 우리나라 수출의 많게는 원 40%. 왜냐하면 사실 홍콩까지 쳐야 되거든요. 중국에 가고 있는 게 28, 9% 되는데 홍콩이 많이 나갈 때는 15%도 나갔어요. 홍콩 가는 것이 90%는 사실 중국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40% 되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아, 뭐 화끈하게 뭐 아까 뭐 누가 중국하고 결별해야 된다. 결별할 수 있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쉽지 않은 거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 현재 우리 경제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초급입니다. 뭐 목눌림이라고 번역합니다만 위험력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하신 말씀 전 다 동의를 하는데, 그러나 국제통상학자로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게 이게 세상이 만만치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화끈한 답을 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도 역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요. 하여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미국 정책이 지금 뭐 완전 정반대로 가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보면은 이마누엘 칸트부터 시작한 영국 평화론, 그 영국 평화론에 나오는 얘기가 많이 있지만은 통상학자적 관점에서 이해를 한다면은 자유무역을 하거나 경제적 관계가 긴밀해지면은 전쟁할 일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거는 바로 2차 대전 직전까지 미국에서 국무장관을 했던 코델 휴, 이분은 유명한 정치인이죠. 노벨 평화상 받았어요. 이분이 했던 얘기가 사실은 이마누엘 칸트 얘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이라는 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악당이죠. 악당이 들어서면서 무역을 잘하면은 평화가 온다고 그러는데, 이제는 중국은 무역을 무기화하는 이런 단계로 가버렸습니다. 왜? 전 세계 130몇 개국이 중국이 1위 교육 대상국이에요. 중국이 안 판다고 그러면은 쩔쩔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어. 자, 그래서 이제 폴 크루그만 같은 이런 훌륭한 일본 경제학상을 받은 노벨 경제학상이에요. 이분 얘기가 뭐냐면은, 야, 이거 이제는 뭐 맞는 얘기지만은 중국이라는 이런 나라가 세계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는 이제는 통상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트럼프 정책이 사실 실패를 한 부분도 있거든요. 왜? 중국에다가 고관세를 때리면은 중국이 변할 줄 알았는데, 중국은 상품에 관한하는 아무런 뭐 25% 가세 정도는 흡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미국 진심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정책은 뭐 단지 말하면 신흥 공급 측면, 중국보다는 산업 우위 역량을 구축을 해서 중국은 자기들보다는 좀 거리가 떨어지도록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중국이 또 산업이든 또 경제에 그렇게 개입하던 그걸 비방을 해왔는데 사실은 이제 미국이 지금 그렇게 가는 게 바로 이 부분이겠죠. 자, 다음에. 자, 국내에서 이제 제가 지금 목감기가 걸려가지고 우리 작가님 경제 안보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경제 안보하면 공급망이에요. 공급망 탄력성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왔는데 많은 내용이 있죠. 첨단 기술도 있어야 되고 에너지도 있어야 되고 히토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또 식량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 경제당국에서도 그렇고 뭐 경제안보 관련해서 이것저것 얘기하고 한 가지가 빠졌어. 자, 다음 페이지요. 어떤 면에 있어서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뭘 것 같아요? 우리 오정관 회장님 뭐가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 더 중요한 거 얘기한 거예요. 네. 뭐 수출이요, 뭐 예? 수출. 시장입니다. 수출. 시장. 이거 안 되면 그때는 난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사실은 시장이에요. 시장이 없는 거예요 지금. 왜? 우리 수출에 많이 나올 때는 그 40% 나가다는 게 점점점 막혀들고 있어요. 이거를 대체할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뭐 다각화 뭐 하지만은 그게 쉽지 않죠. 자, 다음. 자, 책 두 분을 뭐 잠시 소개를 한다면은 에이미 초아 교수가 쓴 제국의 미래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이 책은 로마 이후부터 쭉 그 제국의 역사를 봤지만 그 관용을 베풀지 못하는 나라는 제국은 망하더라. 그 미국 2차 대전 이후에 글로벌 리더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글로벌 공공재를 그야말로 모범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제적인 어떤 그런 그 존경을 받으면서 이제 그렇게 됐던 거죠. 이제 이런 책이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뭐 잘 알려진 책이 이제 또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책이잖아요. 우리 옛날에 다 읽은 네. 이 책 결론이 뭡니까? 중국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또 한국은 그래도 제도를 잘 갖추어서 하여튼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었다라는 거였고, 그래서 이 두 책을 나눠놓고 야 앞으로 미국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걸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그건 결론을 내기 어렵고 다음에 내려가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미국의 대중국 정책을 설명을 한다면 근본적으로는 이제는 중국이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성장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국제 질서를, 국제 경제 질서를 만드는 게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에요. 그래서 뭐 오만 정책을 다 지금 동원을 하고 있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자, 이거는 이제 화웨이 잘 아시죠? 그 회사에 대한 미국의 제재입니다. 대외 기업에 대한. 아까 뭐 스파이칩 얘기 나왔지만은 스파이칩이 맹분을 제공을 했죠. 그런데 그 기업에 이렇게 제재를 하는 거 보면은 앞으로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정책을 펴겠는가를 이제 감을 잡게 만드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수출 통제제도거든요. 이거는 개별 기업 하나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는 뭐 기술 지원하지 말라 쭉쭉쭉 가다가 이제는 하웨이에 대해서는 그래 반도체 그래 하지 마라. 그래를 하면은 너희들도 뭐 잘 아시는 스위프트 글로벌 금융망에서 배제시키겠다. 뭐 그 정도까지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다 말이죠. 이거를 이제 화웨이가 아니고 개별 국가로 바꾸면 어찌 되냐? 중국 반도체예요. 또 조금 더 바꾸면 이제 중국 전체에 대한 수출 통제도 가능해지는 거죠. 그런 이제 프랙티스뿐만 아니라 제도를 미국은 2019년부터 최근까지 하여튼 그런 그 경험치를 축적을 지금 해온 상태입니다. 중국에 대한 견제가 뭐 트럼프 때 좀 유별나게 했지만은 사실은
오바마 이후부터서 중국을 제대로 놔둘 수 없다라는 얘기가 미국만이나 정책이 사실은 이제 진전이 되었던 거고요. 지금 와서는 이제 어쨌든 미국은 경제안보 논리를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적용을 시키고 있다. 다음 주에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대중국 정책을 이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겠는가를 저희는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든 미국으로서는 지금 현재는 자기들이 기존의 WTO 규범을 어기고 좀 무리한 조치를 취할 때는 하여튼 경제안보 논리를 갖다 댑니다. 그 전에 국가안보를 했다가 지금 이제 경제안보로 더 넓고 넓혀져 버렸다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도 계속 그러면 미국이 그렇게 할 거냐. 제일 걱정스러운 게 내년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또 어떻게 될까. 뭐 그런 걱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그래도 이런 체제를 좀 더 끌고 가고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뭔가 리더십을 보여줘야 되는데, 특히 동맹국에 대한 배려가 문제인데, 이게 지금 미국이 뭐 해주는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사실이 없습니다. 말은 뭐 프렌드 쇼링, 다 US 쇼링인지 프렌드 쇼링이 돼 있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이런 걸 이제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은 미국은 이제 포괄적 수출 통제 제도를 쓸 수밖에 없다. 앞에 포괄적이라고 붙인 거는요, 수출 통제가 더욱더 확실하게 되기 위해서 투자, 인적 규제, 뭐 금융, 하여튼 뭐 미국이 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거 다 갖다 붙입니다. 여러분들 IRA, 반도체, 인플레 감축법, 그 다음에 반도체법, 그 법에도 보면은 핵심적인 사항은 수출 통제를 그대로 거기다 심어놓은 겁니다. 돈 주지, 그래, 기업들한테 지원해주지만은 받은 기업들은 수출 통제 원칙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다는 거죠. 자, 그게 이제 트럼프 시절에 수출 통제 계획법이라는 거를 만들면서 시작이 됐고, 한국이 일본에 대해서 수출 규제한 것도 트럼프가 했던 방식을 사실 살짝 뭐라고 그럴까, 이 트위트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적용한 거로 보면 되는 거고요. 좀 말씀드린 하웨이 제재도 바뀌었고, 근데 하웨이 제재까지만 가더라도요, 국제사회가 야, 미국이 저러면 안 되지, 도대체 뭐야 이랬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네.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 다른 지역보다도 유럽 국가들, 사실은 미국 정책에 대해서 제일 반기를 많이 들어준 데가 유럽 국가들이었어요. 왜냐면 그거는 유럽은 27개 국가가 하나로 되어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다못해 독일이 미국하고 1대1로 붙으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근데 EU라는 차원에서 같이 붙는 거니까 얘기가 되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별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EU가.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기면서부터 EU는 미국의 수출 통제 제도에 적극 동참을 하게 되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화웨이 규제를 근본적으로 또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할 때는 이런 규정을 따르도록 미국이 통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 10월 달에 미국이 국가안보전략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국가안보전략은 행정부가 들어섰을 때 딱 한 번 발표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사상 처음으로 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서는 수출 통제라는 건 사실 안 썼습니다. 수출 통제를 기본적인 툴로 삼겠다라고 이제 여기다가 명시를 했죠. 다음 슬라이드. 수출 통제하면은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옛날에 아니면 뭐 저보다 연배가 많은 분들, 옛날에 상대 나오신 분, 무역학과 다니신 분들, 100년대 되는 분들은 코콤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콤이라고 들어보신 분 아시는 거예요. 대공상권 수출 통제 제도.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코콤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었습니다. 무역을 할 때는 코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였고요. 이게 이제 96년도에 바세다르 체제라는 걸로 바뀌고, 그
그다음에 이제 뭐 호주그룹, 미사일, 그다음에 핵물질 관련되는 거 하면서 소위 이게 이제 4대 수출 통제 체제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지금 작동되고 있지만 이제는 미국의 수출 통제 제도 자체가 이거보다 훨씬 더 강력한 툴로 이제 발전이 되어졌고, 자 다음 슬라이드. 미국 수출 통제 제도는요, 그냥 상품에 대한 수출 정도가 아니고 기술 이전, 그 다음에 해외여행이란 미국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저기 생각하시면 돼요. 그 작년 10월 달에 중국으로 이 반도체 수출을 규제하는 수출 통제 제도를 미국이 발표를 했을 때 발표한 지 며칠 이내로 중국에 가 있던 미국 반도체 회사의 직원들이 다 귀국을 해서 중국을 빠져나왔습니다. 왜 그랬냐? 미국 수출 통제 제도라는 것은 미국 수출 당국, 미 상무부, 국무부, 또 국방부 여기에서 지정한 기술에 관련되는 사람, 학자, 뭐 연구원, 또 그런 상품을 거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우려국가, 뭐 좋은 표현으로 우려국가라고 그럽니다. 우려국가를 기본적으로 방문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거기 있어서는 안 돼. 안 되고 꼭 있어야 되거나 가야 되면은 사전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가지 마라. 꼭 가야 되면은 승인을 받아라. 그럼 거의 뭐 가지 말라는 얘기는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 다음에 리서치도, 국제 리서치도 할 때도 승인 다 받아야 돼. 상품 배송하고 할 때 shipping도 다 그렇죠. 고용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금융, 투자가 안 들어가면 투자도 있고, 넣어야 되는데, 투자가 빠져도 있잖아. 투자까지 해서. 이런 게 다 묶여 있는 게 미국의 수출 통제 제도예요. 자, 그리고 이제 미국은 이 자국의 수출 통제 제도를 이제는 국제적으로, 그러니까 동맹국들은 반드시 이걸 이제 채택을 하도록, 법으로 만들어서 이행을 하도록 이렇게 해나가는 게 미국의 정책이고, 자,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미국의 안보 전략 보고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 뭐 다음 슬라이드에 제가 이제 수출 통제 내에서 이러니까 우리가 국내적으로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 강조를 했던 거고요.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미국은 민주주의, 평화,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와의 동맹을 체결해 나가겠다, 뭐 추진해 나가겠다. 뭐 그게 이제 가치 기반 새로운 이제 무역 질서인데, 물론 신경질 하다가 이제 디커플링에서 그다음 디리스킹 상황에서 새로운 질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하지만은 참 쉽지는 않을 거다. 그런데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미국이 수출에서 미국에 사실은 이 전략가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중국하고 굳이 그 무역을 단절시킬 필요는 없겠다. 왜 그러냐?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중국산 물품을 안 쓰는 거는 그건 다 소리지 않습니까? 그 대신에 중국이 첨단 기술을 획득하지 못하도록만 막으면 되겠구나. 그리고 첨단 기술 하면은 이유는 이미 수출 통제 변환하는 미국 편에 썼다고 했고요. 그 이유는 잡았고, 일본은 일찌감치 손질을 했고, 그 다음 남은 나라는 뭡니까? 한국하고 대만 정도. 나머지 인도, 뭐 아시안 국가들 핵심 기술에 관련돼서는 물론 뭐 거기도 좀 하는 분야가 있겠지만은 중요도가 좀 떨어지죠. 자, 그런 측면에서 하여튼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자, 다음 넘부터 합니다. 그 다음 넘보겠습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 거예요. 자, 여기 갔어요. 수출 통제 제도가 중요한 수단이 될 것 같고, 우리 기업인들도 이제
이 수출 통제 제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산업에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사실 강의 자료를 발표자를 준비하다가 다시 한번 넷플릭스에서 데지그레이티드 서바이벌이라는 거를 쭉 보다 보니까 하여튼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 전임 대통령이고 지금 현 대통령인데 전임 대통령이 일단 훈시를 해주는 겁니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거는 나라를 이끄는 게 아니야. 런칭 가면 너희 나라를 이끄는 게 아니고 그냥 상황 생기면은 뭐 그냥 호덕거리면서 그냥 대응책만 만들기에 급급한데 이제 사실은 나라를 이끌어 나가야 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은 대한민국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세계 11국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국제 통상에 관한 한은 그냥 뭐 전 세계적으로 질서 만들어지면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했듯이 그냥 대응하고 그렇게 그냥 그 상황에서 그냥 뭐 장사 잘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는 우리가 나가서 목소리를 내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대기업에 가서 많이 그 고위 간부들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 통상 정책은 뭐 정부가 하는 거지 뭐 기업들이 할 게 뭐 있습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대한민국의 글로벌 기업을 통하는 기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들 이해관계 관련되는 거는 정부가 같이 해가지고 와서 좀 바꿔나가야 되는데 정부가 다 해달라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또 이제 그냥 대응만 하는 거예요. 조금 전 거예요. 26. 그냥 이것만 할 뿐이지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입장도 내고 또 거기에 동참하면서 이슈를 선점해나가고 이끌어 나가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같이 참여를 하는 이제 그런 게 대한민국 통상이 되어야 되지 않냐, 통상정책이 되어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말씀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맡은 제목 섹션은 내년 총선 발표를 앞둔 경제 회생 방안인데 여러분이 뭐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저녁에 뭐 식당에 가보면 사람들이 없죠. 특히 이제 1사분기 우리 성장이 금년도 성장이 1.4로 보고 물가 상승률이 한 3.7로 봅니다. 이 정도 1.4 정도 성장해가지고는 금리 수준이 뭐 4% 이상쯤 되는데 이 빚갚기에 이제 급급하는 거죠. 뭐 이런 상황에서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통상에서 보면 이제 세계화 지수라고 있는데 세계화 지수는 뭐냐면 전 세계 GDP 대비 대교역량의 비율로 따지고 있는데 이 비율이 이제 미국발 금융 위기 이후에 이게 거의 종료가 됩니다. 세계화의 장점이 오히려 축소로 되고 있기 때문에 각국의 이제 반세계화 여론이 확산되고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GDP 대비 무역 비율이 이제 상승 추세를 소멸했다. 그 다음에 이로써 1990년대 초에 워싱턴 컨센서스가 이제 무역 확대 이런 걸 주장한 내용이었는데 작년 2022년에 신 워싱턴 컨센서스가 발표되는 게 예를 들면 반인플레이션 법과 그 다음에 칩 액트 이런 부분으로 통해서 미국이 전적으로 통제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 결국 디커플링이나 디리스킹이나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계화가 종료되면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할 때 뭐 1, 2년 가면 좋아지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 곤란하다. 무역 환경이 이렇게 바꾸기 때문에 빨리 우리가 대응을 하고 갈아타야 되는데 우리 장사 안 되는 사람 그렇죠. 뭐 몇 개월 지나가면 장사 잘 되겠지 좋아지겠지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 세계화가 이제 종료됐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성장 변수가 수출에 의존하는 부분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수출에 대한 성장 기여도 플러스 내수를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지 않으면 우리 성장을 이끌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초점을 둔 부분은 앞으로 내년 대선 총선이
4월 10일이니까 거의 9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이야 뭐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없지만 일반 대중 굉장히 어렵다. 그 불만을 가진 사람, 또 실업 있는 사람들이 지금 속에 그 응어리를 어루만질 수 있는 대책이 뭐냐. 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내수 확대 방안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처음 지금 이제 최고 금리 그 대부업체에 대한 최고 금리가 지금 고금리 시대에도 불구하고 지금 20%로 계속 묶여 있습니다. 이게 뭐 0.5, 1.0 시대에 있던 최고금리 수준이 20% 되니까 사람들이 급전을 구해도 급전을 못하니까 우리가 이제 불법 사금융으로 빠지면서 이런 사람이 또 과도한 금리 지급도 하지만 금융을 파이낸싱을 못하니까 이 경제활동 자체가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고금리 수준을 우리 시장금리와 연동해서 한 방안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모색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수년에 걸쳐 얘기했는데도 거의 반영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정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노인들이 지금 많은데 고령화로 돼가지고 노인들에 대해서 지금 뭐 의료비도 이제 금리 옛날에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의 경우만 합산 소득을 했는데 지금 1,000만 원으로 좀 낮췄기 때문에 자녀한테도 이제 얹을 수도 없고 지역 의료보험에 가입해서 추가 의료보험을 지불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득도 없고 오히려 마이너스 소득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지출이 활성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영묘 그 주택연금 제도를 가입 요건을 좀 완화하다. 미국의 경우는 이제 주택수에 대한 이런 부분도 제한이 없습니다. 저 영모기저가 공짜로 주는 돈이 아니에요. 자기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리로 대출받기 때문에 이게 몇 년 전에 엄청 금액이 커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주택수와 주택가액에 대해서 제한을 좀 풀어서 이거를 노인들이 우리가 행복 추구하려는 게 안정된 직업과 안정된 소득을 얻기를 원하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일정한 경기와 경기 사이클에 무관하게 일정한 소득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소비가 어느 정도 끌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은 이제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도 1분 우리가 그 저출산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서울은 0.56, 전국 평균은 0.78인데 여기 서울에 지금 오면 집값이 비싸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잡기에는 서울이 있으니까 서울로 몰려드는데 오히려 더 살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더 애를 더 안 낳아요. 전국에서 최고로 낮은 비율이 서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 소멸, 인구 소멸이 이제 초래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잠재 성장률도 떨어져서 우리 경제가 축소 지향 쪽으로 좀 나가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그동안 저출산 대책 관련해서 십몇 년 동안 200몇 조가 지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한 정책을 왜 계속하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졸업하면 5천만 원은 목돈을 주는 겁니다. 그럼 열심히 나와서 하죠. 그다음 고등학교 졸업할 때 또 6천만 원 주고 대신 여기 되는 재원 마련을 위해서 기존의 저출산 대책으로 지원됐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좀 조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우리 산업 경쟁력 향상이나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내용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산업 대책은 우리가 그 아프리카와 그 중국에 대한 대책하고 미국하고 EU의 선진국 대책에 차별화해서 최근에 거래되어 있는 기후 관련 또 탄소 제로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는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끝으로 저희 바쁜 시간이 1분이 넘었기 때문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식사하시면 자유롭게
나오셔서 말씀도 하시고 토론하시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빨리 마무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앞에서 윤리고시 하고 있는 이래가지고 나라 경제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경제 정책을 내놔도 저런 상황에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께 우리 오 교수님 가서 노동계를 빨리 진행하지 않으면 몸이 파탄난다. 우리가 IMF한테 우리가 갈시에 받게 된 것도 노동법을 바이든 대통령께서 계약하는 거 실패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단초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